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어디를 여시냐면 27조 권리변동 여기부터인데 첫 번째 요 파트, 첫 번째 저랑간의 요 파트는 요 첫 번째 한 문제쯤 나올 건데 이 한 문제 때문에 세 군데 정도를 체크할 거예요. 단답식 문제지 뭐 깊은 사례 문제는 없다. 자, 권리 발생이 들어가면 뭐 쓰지 않아도 사람이 권리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권리의 원시취득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승계취득. 아유, 공부도 잘하셔. 원시취득이란 말로 쓰지 않아요. 항상 민법은 문장을 묻기 때문에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꼭 이렇게 뭐냐면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가 최초로 권리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승계취득은요, 내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 거죠?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남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면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 권리가 생기면 원시취득. 나누는 거죠. 그런데 왜 나누는 것이냐? 사람이 권리 얻는 방법인데 이게 권리 발생인데 얘들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 자, 보세요. 항상 민법 공부할 때는 단순히 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분류했지? 왜 용어를 달리 쓰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항상 그게 이제 거기에 키워드가 되는 거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들 굳이 나눈 이유는 내 앞사람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 앞사람은 꼭 민법 전주라 불러요. 전주. 전주는 뭐의 주니까 전주체. 주체, 사람. 한자 쓰면 전주체, 전사람. 오늘 전주라 불러요. 전주. 전사람의 권리가 만일 전사람이 무권리자거나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 의리하는 사람을 신주체라고 그래요. 신주. 한자로 쓰면 신주체. 신주 이렇게 불러요. 신주. 신주체. 줄임말 신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이 내 전사 무권리할 때 다음 사람 의리하는 사람이 원시취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네 권리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오늘 내가 네 권리와 관계없이 최초로 권리를 만드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이 원시취득 가능하다. 그런데 승계취득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죠. 얘 권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권리를 물려줄 전 사람이 권리가 없다면 다음 사람 권리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또 전 사람이 만약에 권리 있어. 권리자예요. 권리자. 권리 있는데 이 권리에 뭔가 하자라든가 흠이 있어요. 하자, 흠 있는 권리. 완벽한 권리가 못 돼요. 하자, 흠이 있다면 승계취득은 이 하자, 흠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는 거다. 근데 원시취득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어느 권리를 원시취득했다. 이 말만 떨어지면 원시취득한 권리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권리예요. 완벽한 권리야. 즉 원시취득한 권리는 하자나 흠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원시취득자에게는 권리 하자나 흠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제 권리 변경. 요즘은 문제들이 나오는 스타일이 달라요, 옛날이랑.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사실 25회 이전 기출문제가 참고할 필요가 없어. 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간단히 문제를 묻더라도 꼭 중개업을 볼 때 필요한 지식들,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 간단히 묻더라도 이해를 중심으로 묻지, 뭐 암기해서 다음 준법률 고르시오, 뭐 의사통지 고르시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제 다 지나가서 흘러간 유행인 거야. 항상 경향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단순히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 변경 넘겨보세요. 권리의 소멸. 권리는 발생됐다면 언젠가 권리가 변경되기도 하고. 자, 권리의 변경에는 뭐 용어들이죠. 뭐 사람만 바꿔타는 주체 변경. 주체 변경이라는 거 있을 수 있고, 어떤 권리가 그 동일성 유지하면서 내용이 바뀌는 내용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순위 같은 것이 바뀌는
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이것들을. 응? 내용의 변경을 해당 고르시오. 작용의 변경을 고르시오.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이제. 너무 민법 외우는 거 아니다. 이런 데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요. 하지만 이렇게 용어 정도는 아셔야 돼. 이런 변경이 있고, 또 권리는 언젠가 소멸된다. 권리의 소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권리의 절대적 소멸.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란 말이 뭐죠? 어떤 권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당사자건 삼자건 모든 사람들 권리가 없어지면 절대적 소멸. 권리의 소멸에는 또 하나는 상대 소멸이라는 것이 있다. 권리의 상대 소멸이란 말 뜻이 뭐였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권리가 어렵지 내 입장, 나의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하는 거야. 뒤집어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권리 소멸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하면 상대 소멸. 모든 사람이 권리가 소멸하면 절대 소멸. 그런데 만일 시험이 나온다면 우리는 시험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뭐 학문 공부는 아니니까 뭐 나오냐 이게 나와요. 과연 용어를 정확히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 묻는 거죠. 그럼 결론. 자, 권리의 발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혹시 나온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사람의 권리의 발생에서 승계 취득, 남을 물려받는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 이걸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권리의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죠. 이전적 승계 취득. 보통 뭐 주에서 이전적 승계라 부르죠. 굳이 그리고 말하자면 이전적 승계란 내 앞사람의 권리를 다음 사람이 물려받는 건데, 남의 권리를 물려받는 건데, 그러니까 승계취득이죠. 물려받는데, 권리를 물려준 내 앞사람은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하고, 다음 사람은 이 앞사람의 권리를 모두 물려받으면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에 따라 부르는 거죠. 특징이 뭐라고? 이전적 승계의 특징이 뭐라고요? 권리를 물려준 전 사람 권리가 소멸하고, 다음 사람은 내 앞선 권리를 전부 물려받으면 이전적 승계취득. 요 말과 권리의 변경, 권리는 언젠가 변경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기본화에서 얘기했지만 권리가 변경된다는 게 국어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민법 용어는 국어학적 용어는 달라요. 우리가 국어학적 변경이다라면요. 뭔가 변경이 생겼다. 변화. 그럼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민법에 말하는 권리의 변경은 어떤 권리가 또는 어떤 목적물이 어떤 권리가 있거나 토지 건물이 있다면 이 목적물이 정말 바뀌었다는 게 아니야. 그 권리는 소유권이란 권리는 어떤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토지는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 권리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무슨 변화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동일을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깥하면 무슨 변경? 사람만 바뀌면 주체의 변경. 아유, 공부도 잘하셔. 마음에 쏙 들어요, 아주. 올해 아주 공부 잘하시겠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선생들한테 칭찬은 뭐예요? 수업 시간에 막 대답을 잘 열심히 해주는 거. 저 참여하는 거. 선생들이 막 작두를 타는 거야, 그때부터. 막 신나요, 이렇게요. 근데 뭐라 물으면 대답이 없어. 묵묵부답. 메아리도 안 올려. 선생님이 하다 보면 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강의도 자신감이 없으면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가르치기 힘들어요. 내가 가르친 데 나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 다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과감히 버릴 건 버린다. 이 선생님도 확신을 줘야 돼. 근데 대답하는 게 칭찬이에요. 오늘 춤출 거죠. 작두 탈 것 같아, 아무래도. 자, 보시죠. 권리의 변경. 여기는 사람 바깥하는 주체 변경이라는 말과 권리의 소멸에서, 권리는 언젠가 소멸되기도 해요. 권리의 소멸에서 오로지 나의 입장, 내 입장에서 권리의 소멸하는 무슨 소멸? 상대의 소멸. 권리의 상대의 소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같은 용어다. 같은 말이 이 꼴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다만 똑같은 용어지만 누구 입장 쓰는 것에 따라서 용어만 달라질 뿐이다.
그렇지만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 이게 나오겠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제3자, 이 중개사야, 중개사. 중개사를 통해서 이 토지를 을과 매매했어요. 을과. 그래, 5개 사고 팔기를 하자. 이 중개사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얘는 부동산 매수인이야. 얘는 부동산 매도인이야. 등기를 떼보면 현재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는 누구 명의로? 갑구의 갑의 명의로 되어 있겠죠. 매도인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 매매가 체결되었어. 오늘 이행기야. 이행하는 날이야. 뭘 이행기라 부른다? 부동산 이행기는 잔금 치는 날. 오늘 잔금 치는 날이야.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 받아서 매수인 당일날 바로 법무사 통해서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 낸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해놓을 일, 접수번호, 원인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는 을하고 등기까지 냈어요. 한마디로 부동산 사고 판 거죠. 부동산 사고 팔았을 때 이걸 용을 써보는 거죠. 자, 매도 입장에서 나는 오늘 내가 잔금 받고 얘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갑의 입장을 볼 때는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에 뭐다? 매도인 입장을 볼 때는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불러야 돼요. 매도 입장을 볼 때는 나는 오늘부로 더 이상 소유권이 없어요. 하지만 이 소유권이 절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부로 토지 소유권 상대적 소멸이야 이렇게 불러야 되고 매수인 을의 입장을 볼 때는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에 뭐라 불러야 돼요? 이전적 승계 취득자야. 내 권리 다 물려받고 내 앞선 권리가 소멸하고 나 전부 물려받을 사람이야. 이전적 승계 취득이야 라고 불러야 되고 제3자 하여튼에 민법에서는 당사자 너와 내가 아닌 사람을 다 3자라 불러요. 3자 병의 입장을 볼 때는 이 토지는 동일성 유지하면서 오늘부로 사람만 바꿔탄 거야. 뭐라 불러야 돼요? 주체의 변경이야 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나무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놓고 누구 입장에서 쓰는 용어냐. 일단 용만 달라질 뿐이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연습하셔야겠지 한 번 정도. 그럼 이게 이해지. 뭐 단순하게 무슨 뭐 최고가 의사의 통제하고 그런 거 열 필요 없어요. 이렇게요. 이거 하나 볼 줄 알면 되고. 자,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2쪽에 있는 엑스부터 다 치세요. 쳐다보지도 말어 이런 거. 왜 보는지 몰라. 이 교과서 쓸 때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화려하게 쓰는 건 난 반대야. 이게 뭐로 필요? 이거 왜라는 거 뭐라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도표를 만들어 놓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알아.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알아. 근데 안 나온다고 놀라운 사실. 네, 지우세요. 보지도 마세요.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뭐 외부적 형태, 내부적 형태. 옛날에는 이런 게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8회, 9회 막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법대학생들처럼. 그때는 가르쳤지만 이런 거 안 나오는데 20년 됐어. 보지도 마셔. 읽지도 마셔. 오다가도 한 지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른 데서 다 커버가 돼요. 자, 법률행위 파트 들어왔어요. 자, 법률 들어오면 일단 그래도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37쪽에 보면 2번에 법률행위의 요건. 그 요거는 좀 기본을 잡을 줄 알아야죠. 법률 요건. 과연 법률행위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한다? 사람의 행위. 뭔가 행위가 있었어.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뒤에 말하자는 건 내가 다 알아. 입만 띄셔. 그럼 내가 다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다만 끝까지 말을 못해 답답할 뿐이야, 본인께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주관식 공부 아니니까. 근데 막 하면 머릿속 알아. 뭘 얘기하는지. 근데 차마 말이 잘 안 나와, 끝까지. 왜? 우리가 무슨 공부했기 때문에? 객관식 공부했기 때문에. 주관식 공부 같으면 그 말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쓰라는데 어떻게 쓰라는데. 뭘 쓰면 뱅뱅 걸면 안 되잖아. 근데 객관식은 쓰라는 게 아니다. 자, 민법은 사람의 행위를 다루는 학문이야. 사람의 행위가 있어버리면 민법이 개입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효과를 준다. 효과를 준다는 얘기 뭔가 권리관계를 만들어주는데
사람의 행위에는 많은 행위가 있다. 뭐 법률행위도 있고 준법률행위도 있고 사실행위도 있고 예를 들면 불법행위도 있고 위법행위도 있고 뭐 신분행위도 있고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면 다 법이 효과를 주는데 그 많은 행위 중에서 우리 모든 게 시험범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라는 거 하나만 시험범위다. 그런데 사람 행위를 크게 법률행위와 나머지 행위 다 합쳐서 뭐라 부를 거냐 내가 한정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불러도 되고 또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그냥 합쳐서 다 기타행위 이렇게 불러도 돼요. 기타행위. 우리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크게 두 나뉘는 거야. 사람을 분류해봐라라면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지만 남자, 여자라 분류하듯이 사람의 행위를 대표적으로 분류해봐라. 법률행위 아니면 기타행위. 법률 아닌 나머지 다 기타행위. 이 보면 돼요. 근데 법률행위는 민법 효과를 주긴 주는데 효과를 줘요. 민법이 효과를 주는데 어떻게 준다? 법률행위는 그들이 원했던 사람과 내가 원했던 대로 민법에 개입해서 효과를 권리무관계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효과가 생겼지만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권리무관계를 만들어가면 법률행위. 그런데 나머지 행위들은 뭐 불법행위고 위법행위건 뭐 준법률행위건 뭐건 나머지 모든 행위들은 내가 원했던 대로 효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고려함이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냥 획일적으로 권리무관계가 발생하면 남은 이걸 뭐라 보자? 기타행위로 보자. 근데 이 기타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냥 대표적인 것을 그냥 우리가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그냥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러면 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 나 죽고돌랑 살고 있는 이 집은 둘째에게 어느 것은 땅은 누구에게 다 유언장 썼어. 돌아가셨어요. 유언 유증하는 것은 법률행위예요? 기타행위예요? 법률행위잖아요. 어떻게 재산 물려주나요? 우리 아버지가 유언 유증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원했던 사람한테 원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주잖아. 유언 유증한 것은 법률행위한 거야. 근데 유언 유증 못 하시고요. 갑자기 그냥 식량마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누가 더 주고 싶든 덜 주고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배우자 1.5, 장남이건 차남이 아들, 딸 구분 없이 다 1대1 대 1. 상속에 따라서 1대1대로 다 그냥 재산이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상속은 뭐야? 기타행위죠. 준법률행위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처리하잖아. 그럼 그 상식이면 돼. 큰 유언 유증하는 것은 법률행위. 상속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들이죠. 둘 중에 하나야 항상 이렇게요. 그러면 원했던 사람 원했던 대로 내가 권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법률행위인데 그럼 모든 법률행위는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없이는 의사표시가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지. 뭘 원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의사표시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나머지 행위에는 의사표시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의사 고려 안 해. 죽은 사람의 의사를 고려 안 해요. 법률 규정에 따라 어차피 획일적 처리할 거야. 그럼 차이가 있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수 요소다?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 또는 기타 행위는 뭐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다. 이거 들어갈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갑자기 내가 이런 쪽으로 왜 꽂혔는지 몰라. 그래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조금. 그러니까 이 양 많이 나온 김에. 근데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이거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의사표시가 모든 법률행위에 뭐라 부르는 거냐?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의사표시는 법률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법률행위란 말과, 그렇다면 이 법률행위라는 용어와 이꼴 의사표시는 같은 말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 얘기는 아니야. 물론 우리가 민법 배울 때 뭐 의사표시 무효취소를 법률의 무효취소, 비진이 의사표시야.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을 유효하지만 상대방의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무효가 된다. 근데 의사표의 무효 취소를 그것도 법의 무효 취소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럼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법률행위라는 행위야. 법률행위라는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있어야 돼. 의사표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지만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이꼴 범죄되는 얘기는 아니야. 또 범죄되려면 의사표시 말고도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돼. 그 알파가 뭐예요? 당사자, 사람도 있어야 되죠. 목적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모든 법률의 필수 공약수야.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갖고 범죄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굳이 인정. 조금 어려운 얘기 좀 마저 끝낼게요. 이런 게 좀 가까운 질문이 나와요. 총칙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의사표시 위치가 뭐냐? 학문적 위치. 의사표시. 내 마음을 표시하는 의사표시 학문적 위치가 뭐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묻지 말아야 되는데 물으신다면 의사표시 뭐냐 물으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될까?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 사실.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법률 사실, 그렇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사실 모여서 요건이 되는 거야. 근데 법률의 행위는 굳이 뭐냐?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법률의 행위랑 위치는 법률 요건이 돼요. 위치가 다르잖아. 자, 기억하셔야 이왕 나온 김에, 손 댄 김에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 의사표 법률 사실. 그 정도 객관식에 알아두셔야 돼. 그 단어는. 그런데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 의사표시에 하점이 생겼어. 하점 흠이 생겼어. 우리 하점이라는 게 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단 의사표 했어. 그 의사표 하점 흠. 즉 의사표시 즉 무효라든가 어느 취소가 생겼어. 그럼 의사표시에 하점 흠은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이게 필수 불가결인데 여기에 문제 생겨버리면 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겨버려. 즉 의사표 무효 취소는 곧 법률행위 무효 취소로 연결이 돼버려.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기타 행위, 법률의 규정, 기타 행위, 준법률행위 좋아. 어떤 말을 들어보자. 준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기타 행위는 의사표시 문제 생겼어. 여기 문제가 생겼어. 뭐 의사표시 있었는데 여기 뭐 무효 사유라든가 의사표시에 취소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에 영향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왜? 고려 안 할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하자음은 곧 법률 하자음이 돼.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있더라도 고려 안 할 거기 때문에 의사 하자음이 있더라도 좀 영향 미치지 않아요. 고려 안 할 거니까. 차이가 있네 확실히.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고 좀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나는 어려우면 죄송하더라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이 총칙 부분이 하자보 끝이 없어.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자꾸 패스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이 그림은 기억하셔야죠. 아주 기본 틀이죠. 모든 법률행위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된 법률행위냐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성립 불성립 먼저 논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법률행위로 성립이 된 거냐 법률 성립이 안 된 거냐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이걸 따지는 거. 우리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다? 각종 계약 맺는 거. 각종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예요. 계약 맺을 때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의사표 원하는 대로 계약 맺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 맺을 수 없잖아. 그럼 앞으로 법률행위는 계약. 응? 과연 이것이 계약의 성립이냐 불성립. 성립된 계약이냐 성립이 안 된 계약이냐 이걸 논하는 거.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논하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성립요건. 성립요건을 불렀어. 그래서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모두 갖춰지면 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립이 되는 거고. 성립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구비가 안 되면 다 뭐의 문제? 불성의 문제 끝나는 거야. 모두 구비되면 성립. 하나 빠져버리면 불성립. 그런데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구비돼야 돼. 셋 중 하나 빠져버리면 법률 성립하지 않아요.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 사람이 있을 거. 두 번째 뭐죠? 목적이 있을 거.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을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면 법령이 성립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당사, 사람,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모두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성립요건을 논할 때는 외형적 요건이다. 외형적. 성립요건은 외형적 요건이다. 외형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겉만 놓고 따진다. 겉만 놓고 따진다.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목적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볼 때 존재하면 성립, 존재하자는 불성립이 들어가는 거죠. 따지면 성립요건이야. 그런데 여기서 불성립됐다면, 성립이 안 됐다면, 이 셋 중에 하나도 구비가 안 된 거야. 성립이 안 됐다면 불성립한 것은 더 이상 법적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 계약으로 성립도 안 된 걸 가지고 그 계약이 유효인지 뭐니 논할 필요 없어. 일단 성립이 되었다. 그럼 2단계, 1단계. 이걸 따져봐갖고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고 성립됐어. 그럼 2단계 따지러 가, 2단계. 그 다음 단계 따지는 것이 과연 성립한 이 법률행위가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유효냐, 무효냐. 여기서 무효가 돼버리면 무효이다. 더 논할 필요 없어. 근데 일단 유효하다면 그 다음 따지는 것이 과연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취소 가능한 계약이냐,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냐를 논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거. 유효인지, 무효인지. 일단 유효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 없는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기본이니까 이게.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효력을 따져봤더니 효력요건에 뭐 문제 생겼어. 뭔가 문제 생겼어. 이게 완전히 구비되지 못해. 효력요건이 완벽히 다 구비됐어. 완벽히 다 구비되면 그건 유효한 거야.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어. 근데 효력요건에 뭔가 문제 생겼어. 이 효력요건에 뭔가 문제 생겼어요. 구비가 안 됐어. 문제 생겨버리면 이 성립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법률행위는 무효 내지는 취소의 문제 넘어가요. 성립요건에 흠이 생겨버리면 성립요건에 뭔가 문제 생겨버리면 다 불성립으로 끝나. 거기는 불성립. 근데 효력에 문제 생겨버리면 다 모두 무효의 문제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 유효하지만 취할 수 있는 거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효력에 문제 생겨버리면 무효 내지는 취소. 성립요건에 문제 생겨버리면 불성립. 이들하는 거죠. 따지면 순서 있는 거야. 그럼 그림을 놓고 이제 문장을 물어볼게요.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란 말과 그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는 것은 불성립이라는 용어와 무효는 실제는 의미가 같다. 같다, 다르다. 같기는 뭐가 같다, 다르지.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일단 성립은 되었지만 효력이 없다는 얘기고 불성립은요, 성립도 안 됐다는 얘기고 구별되는 게 같은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말을 써볼게요. 효력요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이다. 성립도 안 됐다면 논할 필요 없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일단 성립이 된 이후에 논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는 그림으로 하고 있고,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고, 알기는 글씨로 알아야 돼. 우리 시험장은 그림 안 줘. 그림을 다 글씨로 묻는단 말이야. 그 연습을 하셔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되면 돼요. 자, 모든 법령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만 있으면 다 성립해. 모든 법령에는. 근데 여기에 특별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만 존재하면 다 성립이 되는 건데, 이 특별 성립요건요. 이 세 가지 외에, 이 세 가지 말고도 이게 더 있어야 돼. 이게 추가돼야지만 성립이 돼. 그러니까 특별 성립요건이란 뭐가 있어요? 요식. 우리 매번 요식을 요구하는 거. 요식이란 말이 나와요. 요식. 형식을 요구하는 거. 요식. 뭐 서면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요. 유언장 작성 같은 거. 요식. 또는 요물이라는 게 요물. 요식, 요물.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모여서 합의하면 안 되잖아. 일정 행위까지 이뤄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용을 기억하시라는 거야.
특별 성립요건 그러면 요식, 요물. 민법을 배울 때 어떤 형식까지도 구비를 요하는 것은 이게 갖춰져야 돼. 응? 예를 들면, 자, 법인은 설립하려면요. 너와 나 당사자, 의사가 다 좋아. 법인 설립 등기가 나야 돼, 등기. 등기한 성립이 안 돼. 혼인해봅시다, 혼인. 결혼하는 것이 법률행위예요? 결혼하는 거, 웨딩마치 올리는 거. 어머머머. 법률행위지,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혼인하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혼인했어, 이 사람들. 차라리 그게 속편해, 그게요. 내가 원했던 사람과 찍어서 혼인했는데 속폭식이 아주 그냥.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법률 규정에 따라 누구랑 그냥 해결적 혼인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니었으니까 좀 자책이라도 안 해보지. 이건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있어, 지금 내 발등을. 이 법률행위야. 혼인하는 거. 당사 너와 내가 목적. 평생을 부부로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의사가 합치되고 이루어지는 신분계약이야, 신분계약. 법률행위란 말이야. 그런데 당사자 목적 다 나왔지만 혼인은 호적에 뭐야? 혼인 신고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 부부로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법적 부부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로는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혼인 신고 안 되면. 법인은 뭐예요? 등기여야. 혼인은 뭐예요? 혼인 신고여야. 요식, 요물까지 갖춰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야. 이건 성립 요건이야. 그런데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 볼 거 없어요.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있을 거.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기초화기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리고 의사 표시는 일치할 것. 이게 일치해지만이 유효해요. 이게 불체버리면 무효 내지는 취소문제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것, 그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할 것, 의사 표시 일치할 것, 다 효력 요건들이야. 근데 이거 말고도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건이 붙은 것은 언제 효력 발생하냐? 조건이 성취했을 때. 예를 들면 기한이 붙은 것은 기한이 도래했을 때. 예를 들면 유언의 효력, 우리 아버지 5년째 유언장 써놨어. 유언장 딱 요식 갖췄어. 자필도 갖춰놨어요. 성립은 된 거야.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이걸 특별 효력 요건이라 불러요. 그런데 결론, 항상 장한 얘기를 하면 결론을 내려야 돼. 여러분들 혹시나 요즘 박스형 문제 잘 나와. 작년에도 박스형 문제 의외로 많았어요.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특별 효력요건 고르시오. 특별 성립요건 고르시오. 또는 성립요건 고르시오. 효력요건 고르시오. 이리 나오면 골치가 아파. 그때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냐? 특별 효력요건 기억하지 마세요. 특별 효력요건 많아. 수도 없이 많아. 대리가 효력이 있으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해야 되고, 기한이 도래해야 되고, 예를 들면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고, 이거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특별 성립요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요식, 요물. 요식, 요물은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야. 나머지는 다 뭐다? 효력 요건이야. 특별 효력 요건. 뒤 섞어놨을 때 요식, 형식 구비해야 되는 거. 유언장 작성, 법인 등기, 혼인 신고, 요식, 요물은 특별 성립 요건. 이게 아닌 나머지 다 뭐다?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야. 응? 요식, 요물, 요것만 성립 요건이야. 나머지 다 효력 요건이야. 그래야지 고르는 거지. 일일이 따라가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혹시나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무슨 논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법 단다신 문제도 꼭 두 문제쯤 주고 한단 말이야. 10문제 중에 총치. 자, 여기서 39쪽에 단독행위. 별표는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어요? 심하게 살려고 했나 보다, 내가. 단독행위 별표 하나. 별표 하나. 무서워서 거짓말도 못 시키겠어. 다 보고 있어, 아주. 법률행위의 종류. 거기서 단독행위야.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에 개수가 몇 개냐? 방향. 어떤 방향 의사표시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렇죠? 어떻게 분류하죠?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하나는
단독 법률행위. 단독행위 줄여서 계약 법률행위. 하나는 합동 법률행위. 줄여서 합동행위. 이게 나누는 거죠. 단독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합동행위. 그런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하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원했던 사람과 내가 일방적으로 원했던 대로 효과를 받아가면 단독 법률행위. 계약은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요? 복수 당사자. 등자인물이 꼭 두 명이 나와야 돼. 혼자는 못해. 계약은 복수 당사자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대립. 같은 방향이 아니야. 청약, 승낙. 팔겠다, 사겠다.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두 개가 합치되므로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계약 맺어가면 계약 법률행위. 합동행위는 여러 개 의사표시 나와요. 두 개 이상이 나와요.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서 여러 개의 의사가 모여서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효과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합동행위야. 같은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사단법인 설립하자. 산악회라는 사단법 산악회 만들자. 평택 산악회. 나도 등산하겠다. 나도 하겠다. 10명 모여서 뭐 민주 산악회. 이게 바로 합동행위. 같은 의사 여러 개 모이는 거.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해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법인 설립행위.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 부르는데 우리는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시험범위 두 개죠. 시험범위야. 근데 계약은 물어볼 거 없어. 왜요? 계약은 계약법 따로 배우잖아. 근데 문제는 단독행위. 여기서 한번 딱 논하고는 안 논해요. 근데 단독행위, 단도하신 문제 가끔 나와요. 잊을만 하면. 자, 단독행위는 다시 분류를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인 단독행위.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시 분류한다. 근데 뭔가 분류를 할 때는 뭐 특징은 이거야. 의사표시 하나. 됐을 딱 하나야. 근데 왜 분류하는 거야? 있는 이다, 없는 이다. 왜 분류하는 거예요?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분류를 할 때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민법을 할 때 습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돼. 이제 한 석 달만 더 지나면 왜 나눈 거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있는 단독행위 외우긴 잘해요. 뭐 추동철, 뭐 추인, 동의, 해제, 뭐 없는 단독행위, 뭐 유언, 유증, 뭐 막 외우는데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럼 몰라 갑자기. 그럼 꽝이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는 없는 단독행위 차이점은 하나 일방적 의사가 나가지만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효력 발생 시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그 의사표시 도달은 돼줘야 돼.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동의한다, 취소한다. 이게 얘한테 도달했을 때. 근데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가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 의사표시를 표백.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표백 시에 이때 효력이 발생해.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내 의사를 발신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서면 작성만 끝나면. 그때 효력 발생 시점이야. 없는 단독 효력 발생 시점은 표백 시에. 의사표시 완성 시에. 완성만 시키면 발신 도달이 필요 없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건 도달 시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상대 없는이라는 게 상대방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치 않는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상대방 사람 있어. 사람 있는데 왜 없느냐 그러는 거야. 상대방 사람이 있더라도 상대 사람한테 내 의사표시를 뭐 할 필요가 없다. 전달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없느냐 부르는 거지. 상대 없는 단독에 상대방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의사표를 전달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없느냐 부르는 거예요. 있는 단독행위. 가다 묻죠. 외웠나요? 8가지. 앞에 따서 추, 동, 철. 추동철이 이름이에요. 추동철. 낮술 먹고 취해서 면상 가득. 면상이 뭐예요? 면상? 얼굴. 그래요. 면상 가득 헤헤거린다. 헤헤거린다. 낮술 먹고 취해보세요. 헤헤거린다. 앞자 따서 추인, 동이, 철회한다. 취소, 채무, 면제, 상계.
해제, 해지. 몇 가지예요? 8가지. 추동철이 낯술 먹고 취해서 면상 가득 해거린다. 이 8가지는 있는 단독행위야. 이것도 뭐예요? 여기는 이제 추동철이고 추가 뭐지? 동철이가 뭐지? 이러면 여기는 없어요. 낯술은 없어. 아무것도 이거는 낯술은 이렇게. 그런데 8가지 다 상당히 있는 단독행위 버려요. 단다시 문제 나오니까 여기는 한 문제 묻고 하는데 이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소고표 거꾸로 돌아가야 돼. 소고표가 있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단독행위가 있어. 근데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과거로 돌아가야 돼. 소변 단독행위 그러면 뭐가 있나요? 취소, 해제. 잘하셨어요. 취소, 해제는 소고표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는 상계한다. 이게 소고표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 해제, 상계는 소고표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그냥 하면 손 대면 그냥 정확히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데는 아닌데 어쨌든 시험이라는 건 뭐 의미 있는 거 내는 건 아니니까 10문제에 한두 문제 단다시 낸단 말이야. 소고표 있는 단독행위. 이번에는 채권자만의 단독행위. 채권자만이 할 수 있는 단독행위야. 이거 한번 정리하면 이런 데는 안 해요. 다시는. 오히려 채권자만이 할 수 있는 단독행위야. 뭐예요? 채무면제. 너 1억 올무로 면제한다. 이거 채권자만의 단독행위야. 채권자만의. 이번에는 채무자만의. 이건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단독행위야. 채권자는 못해. 채무자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예요. 채무자의 단독행위. 그러면 뭐냐 그러면 상계한다. 이 상계 처리하는 것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상계. 까겠다. 상계 처리한다. 채무자만의 단독행위. 이렇게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데 뒤섞은 다음에 이건 괜히 한 문제 되는데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 고르시오. 그럼 거기다 두 자가 나와. 뭐 상계, 뭐 추인, 동의 막 나오면서 그럼 상대방 단독행위가 몇 자짜리야 다? 2자짜리들이잖아. 두 자짜리는 다 단독행위인 줄 알아요? 그 중에서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예약은 계약이야, 계약. 이게 줄임말. 싸워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예약은 경계는 경계 계약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두 자로 끝나지만 예약, 경계는 뭐다? 계약이지.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요거 두 단어만 조심하면 돼. 이건 쌍방 합의가 있어야 돼. 일방적으로 못해요. 문적으로.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이거 외우라서 제가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속 같은 권리의 포기. 권리를 포기한다. 권리의 포기. 뭐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권리의 포기. 뭐 시험법 아니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 법인 설립행위. 이 세 가지를 보통 없는 단독행위라 불러요.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불러요. 유언, 유증, 권리의 포기. 다만 권리의 포기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유권, 점유권, 상속, 나 채권을 포기한다. 다 없는 단독행위야. 그렇지만 제한물권의 포기는 나 전세권을, 나 저당권을, 나 지상권을 포기한다. 그런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전세권자가, 저당권자, 지상권자가 포기한다는 말을 설정자한테 도달시켜야 돼. 그 조력이 있어. 나머지 그냥 일반적 권리 포기는 없는 단독행위인데 제한물권의 포기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불러요. 설정자한테 포기한다는 말 도달돼야지 효력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얘들은 뭘 요구한다? 없는 건 인정하지만 누구한테 전달시킬 필요 없어요.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돼요. 근데 일방 완성만 시키면 효력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얘들은 들은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있잖아요. 유언, 유증하면 유언장 쓴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들은 사람 없어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들은 사람하고 본 사람이 어떤 효력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단독행위니까. 그래서 얘들은 법적 분쟁 소지가 커지는 거야. 아무도 본 사람 들은 사람도 없는데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요식. 어떤 형식을 구비해줘야 돼요. 형식. 뭐 서면 작성 같은 요식 또는 관공서 신고, 관공서의 신고 이런 형식을 요구합니다. 이게 왜 특이한 거예요? 우리 민법은요 다 불요식이야. 뭐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말로 하든 다 관계없어. 근데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만은 형식을 갖추자면 서면 작성이라든가 나 상속을 포기한다. 문상 왔어요, 문상. 우리 아버지 사업하다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절할 때마다 저 상속 포기합니다. 상속 포기합니다. 한 1000번도 더 얘기했어. 상속 포기합니다. 말은 그렇겠지만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서를 접수 안 시키면 포기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되잖아요. 뭘 요구한다? 관공서 신고 같은 거 형식을 요구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보통 이 정도까지는 개념 잡아놓는데 여러분들 좀 더 해볼까요? 이해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내가 문제 풀이할 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근데 여기는 워낙 잡다한 부분이라 그냥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어려워. 80점짜리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여기서 한번 하고 끝나, 그대로. 근데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는 의외로 민법 총칙 여기저기에서 좀 문제가 돼, 조금씩. 의외로 이게.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효력, 이거.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다? 표백시에. 표백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사표 배울 때 110조의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그 효력이 있다.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표백주의.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워서 죄송해요. 이 없는 단독행위는 잘 봐보세요. 분쟁이 벌어졌어. 뭔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원래 거기 배울 거야.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둘이 의사를 뭐 푸시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해서 서로 싸움이 났어. 근데 없는 단독행위를 범위를 해석할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해석 방법 중에 자연적 해석을 사용해요.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해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계약을 맺었는데 분쟁이 벌어지면 주로 규범적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 그런데 단독행위는 사람의 의사, 마음을 고려하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네. 세 번째, 그냥 적어봅시다. 그런 거 8점 이상이야. 민법이 다 완성되지 되는 거야. 또 하나는 107조. 우리 107조가 뭐냐면요. 이 107조가 비진의 표시야. 비진의 표시. 농담, 거짓말.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도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권리 포기 이런 것도 농담과 비진의 표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의 표시는 적용이 있다. 가능하다. 그런데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108조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표시는 뭐 해야 돼요? 짜야 돼. 짜고 해야 돼. 짜고 혼자는 못해. 근데 통정 짤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건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의 표시 적용이 있으나 통정 표시에는 적용이란 말이 있을 여지가 없어요. 통정 표시란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게 또 문제되기도 하고. 네 번째, 대리에서 이게 문제돼. 대리에서요. 그냥 아직은 이해 못해. 136조에 보면요. 단독행위, 여기 볼 거야. 단독행위에 무건대리라는 게 있어요. 단독행위에 무건대리. 우리 주로 계약의 무건대리를 배워요. 근데 단독행위 무건대리가 대리의 마지막 법조문이야, 이게. 요게 지나 137조에 무효치도가 들어가요. 대리의 마지막 주문에 단독행위 무건대리, 상대방 있는 단독의 무건대리는 원칙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이 단독행위에 무건대리는 이거 무건대리, 이거 대리권이 없는 무건대리 했어요. 이런 무건대리는 언제나 무효.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여지가 없어요. 추인할 수 없어요. 요게 없는 단독행위 나와요. 요게요. 일단 네 군데만 이렇게요. 생각보다 총칙 전부에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이게 앞이 뭐 이런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 자, 넘기시면 죄송해요. 조금 어렵게 해서 뭐 여러분들 궁금해할까 봐 안 궁금하면 넘어갈게요. 네. 전 어려웠지. 저 정도를 알아듣더라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앉았는지 몰라. 응? 정체를 밝히지 않는 재시생이에요. 재시생. 응? 재시생. 이거 못 알아들어.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3개월 만에. 이걸 알아들 정도면 시험장 가는 날이지. 많은 문제풀이를 해갖고. 뭐 적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용어 하나 가르치려고 그래요. 채권행위, 처분행위, 별표 치셔야죠. 잠깐 쉬는 시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